뼈에 구멍이 나고 약해져 부러지기 쉬운 골다공증. 뼈의 노화는 50대 이후 급격하게 진행돼 고연령일수록 골다공증 발병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골다공증 환자 10명 중 9명은 여성이라고 하는데요. 폐경 이후 호르몬의 변화로 골격계 노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폐경기 이후 여성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 약물을 복용하신 지 4년이 됐는데 우리 4년 전에 맨 처음에 약을 골다공증이라고 진단받고 약물을 복용하게 된 계기가 어떤 게 있으셨죠? 처음에는 넘어져가지고 다쳐가지고 이제 병원에 와서 선생님하고 치료를 받게 됐죠. 그리고 이제 받다 보니까는 좀 호전이 되고 좀 무엇이 부족해서 그랬다는 설명도 많이 듣고 이래가지고 요새는 주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약을 한 4년 정도 드셨는데 약을 4년 동안 드시면서 뭐 약 먹을 때 불편하시다거나 아니면 다른 부작용 같은 게 있으셨습니까?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먹기 때문에 그날만 딱 정해놓고 그때 여기서 15일 정해가지고 가서 그때 그날만 되면 꼭꼭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불편은 없습니다. 예, 약 드시는데 별 불편한 게 없으시니까 지금처럼 약 꾸준히 잘 드시면 될 것 같고요. 겨울철에는 날이 춥고 하니까 빙판길 안 넘어지게 조심하시고 겨울철 아무래도 좀 몸이 좀 움츠러듭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것만 조심하시고 햇빛 보는 거 잘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지내시면은 뼈 건강에는 좋으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잘 하시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골다공증은 별다른 증상이 없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골다공증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골다공증으로 골절이 발생하면 통증이 심하고 일반인에 비해 오랜 치료 시간이 필요합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과 함께 균형 잡힌 식습관이 필수인데요. 골다공증의 경우 자각 증상이 없는 만큼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받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골다공증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이제 아무래도 뼈가 좀 부실해지기 마련입니다. 요즘은 또 고령화 사회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골다공증 환자분들이 많이 병원에 내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요? 예, 맞습니다. 이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네. 저희가 건강한 노후 생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골밀도 검사를 여러분들이 많이 받아보셨더니 네. 골다공증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게 이렇게 실제로 데이터도 그렇지만 이렇게 소문도 많이 남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그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커지시게 됐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건강검진 후에 내가 골다공증이구나 해서 저한테 외래로 찾아오신 분들도 꽤 되시고 요즘에 또 서로 이제 자기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저한테 자발적으로 오셔서 골다공증 검사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신 분들도 꽤 되기 때문에 네. 최근 들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겨울철이란 말이죠.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빙판길이 워낙 많고 길이 좀 미끄럽고 또 좀 몸도 움츠리게 이렇게 걷다 보면은 골절 사고 당하시는 분들도 많죠.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겨울철이라고 해서 예. 특별히 뼈가 더 급격히 나빠진다거나 뼈가 더 약해진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춥다 보니까 몸이 움츠려들어서 조금만 잘못해도 넘어지기가 쉽고 또 빙판길이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넘어지기가 쉽죠. 네. 실질적으로 2년 전이었나요? 저희가 부산에 눈이 잘 안 오는데 그때 눈이 굉장히 많이 와서 쌓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환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경우는 환자분들을 위해서는 생겨서는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부산에 눈 온다 이게 얼마만이야라고 다들 좋아할 때 다른 쪽에서는 골절 당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병원에서 대기표 받고 기다리는 분들도 많았다는 말씀이세요. 네.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뼈의 구조를 보면서 좀 골다공증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우선 뼈라는 것은 우리 예. 몸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지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로 이야기하면 지지대가 되겠고 제가 이제 주부님들이 많으실 테니까 식탁으로 이야기를 들면 식탁 다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골다공증은 식탁 다리가 이렇게 흔들흔들해서 굉장히 불안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그 불안한 식탁에다가 음식물을 올려놓는다거나 아니면 지나가다가 누가 탁 건드린다거나 그러면은 식탁이 무너지게 마련이겠죠. 이런 상태가 이제 골다공증이 되겠고요. 뼈 모양을 보고 설명을 드리게 되면 네네. 자 가지고 나오셨어요. 네, 뼈 모양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좌측에 있는 것이 이제 정상뼈의 모양이 되겠고 아하. 우측에 있는 것이
골 다공증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뼈 내부를 이제 들여다보는 네, 거죠. 뼈 내부입니다. 네. 딱 보시다시피 골 다공증에 있는 것들은 구멍이 좀 커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정상에서보다 뼈의 양도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뼈와 뼈를 연결하는 고리들이 굉장히 가늘어지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모형으로 봤을 경우에 저희가 뼈에 바람이 많이 든 것처럼 구멍이 많이 생긴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골 다공증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골 다공증이 처음에는 이렇게 골 양이 줄어들고 결합 조직이 좀 약해지는 그렇게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여기 척추로 예를 들게 되면요. 척추가 처음에는 정상이었다가 골 다공증이 생겨서 조금씩 뼈가 약해지고 그 이후에는 뼈가 조그만 충격이나 아니면 충격이 외상이 없이도 이렇게 뼈가 짜부러지면서 예. 압박골절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점점 이게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요. 네네. 그렇게 압박골절이 생기게 되면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점점 약해져서 뼈의 변형도 오고 그리고 지탱하는 힘도 아무래도 줄어들게 되겠죠. 네네. 노인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환자분들 요즘 병원 굉장히 많이 찾는다고 들었어요. 얼마나 흔한 질환입니까? 자, 얼마나 흔한지는 제가 그림을 보고 좀 설명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저희 국가에서 시행한 데이터인데요. 자, 50세 이상 여성을 보시게 되면 골다공증이 3분의 1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골다공증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예. 남자는 별로 없을 줄 알았더니 실질적으로 한 7.8%에서 골다공증이 있고 그다음에 골감소증이라는 것은 이제 정상에서 골다공증으로 가기 전까지 전 단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예. 전 단계에 해당되는 사람이 여성은 거의 반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50세 이상이 되게 되면 85%에서는 이제 골 이상이 있다는 뜻이고 3분의 1에서는 3명 중에 1명은 골 다공증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하. 남성분들은 50세 이상이 되게 되면 뼈 이상이 조금씩 있으신 분들은 전체 한 반 정도가 되고 네. 골 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한 7.8% 정도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골 감소증은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좀 비슷하다고 하겠지만 골다공증은 한 30%, 7%, 뭐 한 5배 정도 여성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네.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이제 골 다공증의 원인을 보시게 되면 바로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그래프로 설명을 드리면서 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일생 동안에 뼈를 보게 되면 성장기 때 점점 뼈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성장이 다 멈추게 되면 20대 정도 되게 되면 최대 골량이라고 하는데 이 최대 골량이 되게 되면 저희가 뼈가 끊임없이 생겨나고 조금씩 없어지면서 그 균형을 맞추게 되는데 그 균형 때문에 이제 최대 골량이라고 하는 충분한 뼈의 양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예. 근데 남자와 여자의 차이 때문에 남자가 골량 자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게 많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남자가 가진 게 많다는 장점이 있고 여자는 반대로 최대 골량이 적기 때문에 가진 게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성분들은 50세경이 되면 이제 대부분 다 폐경을 하시게 되는데 예. 폐경을 하시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이제 적게 되고 여성 네. 호르몬의 분비가 되지 않으면은 골 흡수, 뼈 흡수가 뼈가 나가는 게 굉장히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폐경을 하게 되면 급격히 나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를 지나게 되면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노화의 현상으로 뼈 생성되는 게 좀 약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서서히 뼈 약화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연령별로 보시게 되면 네. 50세 정도 되시게 되면 누구나 다 꼭 뼈가 약해지지만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에 비해 가진 것도 적고 폐경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더더욱이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훨씬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예.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골다공증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여성이 가진 골 자체가 남성보다 적다. 네. 이게 남성이 좀 튼튼하다. 예, 네, 어깨도 그렇죠. 넓고 우람하다. 이게 네. 실제로도 이제 골 양이 많기도 많군요. 네, 차이가 나게 여성보다. 됩니다. 네. 그 외에 뭐 이유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골다공증과 이제 골절을 같이 생각해서 위험인자를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 네네. 그것도 제가 준비한 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나이가 되겠고요. 나이와 여성 이게 제일 결정적인 영향입니다. 그리고 네. 골절 같은 경우는 이제 뼈가 양이 적을 경우에 당연히 많이 생기겠죠. 그 외에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체질량 지수는 결국 마른 사람들이 뼈가 잘 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마른 건 좋지가 않고요. 오히려 마른 게 별로 안 좋군요. 예,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전에 대퇴골, 고관절 쪽이 다쳤다거나 아니면 예. 이게 부모님들이 다쳤다거나
부모님 이제 어머님께서 네. 골절이 있었다거나 또 하나는 병 중에서 이제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해야 되는 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사용을 하게 되면 뼈가 많이 약해지게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위험 인자가 될 거고 제일 많이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바로 흡연하고 음주가 되겠죠. 예, 흡연하고 음주는 뼈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심하셔야 될 거고 예. 류마티스 관절염 자체가 또 뼈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서도 흡연하고 음주는 빠지질 않는군요. 예. 근데 우리가 보통 골다공증 하면은 뭐 이게 소리 소문 없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뭐 조용한 뼈도둑이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증상이 없다라는 얘기겠죠. 증상이 뭐 나타납니까?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예, 실제로 제가 외래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예. 골다공증 자체는 사실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뼈가 약해져서 아까 제가 모형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 뼈가 부러지게 되면 그때 비로소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병이 있고 뼈가 부러지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동안 무증상 기간, 잠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조용한 뼈도둑이다. 도둑이다, 예. 도둑이다 이런 별명이 있는데 이제 흔히 부러지는 부위가 이제 허리이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지속돼서 이제 골다공증이 발견되는 거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때문에 골절이 생겼다. 그러면 그때 부러지게 되고 허리가 부러지면 허리가 아프고 손목이 부러지면 손목이 아프고 고관절이 부러지면 고관절이 아프고 그때 부러져서야 비로소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복기가 굉장히 길고 또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뼈가 부실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 부러져서야 아유 골다공증입니다 이렇게 진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진단하는 게 얼마나 중요할지 굉장히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자, 실제로 골다공증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 3분을 만나봤습니다. 그분들의 얘기 들어보시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화장실 간다고 나오다가 이불에 걸려서 넘어졌었어요.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느낌이 이건 분명히 뭐가 뿌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리를 드니까 안 들리고 그래서 119로 연락을 해가지고 2사람이 왔는데 그 2사람이 보더만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얻고 가려고 왔는데 아마 부러진 건 느낌이 들었는지 4사람이 해서 들것에 해가지고 응급실로 바로 왔었어요. 그걸 왔는데 진단이 골절이라는 진단을 제가 받았었어요. 그럼 너무 당황을 했고 그때 이제 제가 느낀 게 그 집에서 넘어진 그 강도가 굉장히 세다는 느낌을 안 받았었는데 이 골절이라는 걸 진단을 받았을 때 아무래도 제가 이제 느낌이 평상시에 제가 뭐 골다공증이나 그에 대한 뭐 소중함을 아마 제가 좀 못 느꼈던 것 같아요. 평소에 제 건강만 믿고 그랬었는데 운동하다가 척추 골절상을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치료한다고 이제 엑스레이 찍으니까 골다공증이 있다 그래서 그런지 그 골절상 치료 마치고 이제 골다공증 이제 치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약을 쭉 계속 이제 복용했죠. 뭐 그러니까 그 여기 와서는 허리도 아프고 이거 굉장히 이게 절리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힘들고 이랬는데 그래 한 1년 가까이 치료받으니까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제 치료가. 그래 그 다음에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6개월인가 하고 검사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이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굉장히 좋아졌다고 말이지 많이 나아졌다고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현재까지 지금 계속 그래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프기 전에는 남자들은 이런 걸 골다공증이 주로 없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뭐 무식한 소리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남자들도 많더라고요. 그 주위의 사람들 물어보면은 남자들도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평소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예. 뭐 엑스레이 이런 거 사진 이런 보면 뼈 같은 거 보면은 뼈에 굉장히 저기가 많습니까? 구멍 같은 것도 많고 이래서 겁이 나서 이제 무거운 것도 안 들고 예. 운동도 굉장히 조심을 하죠. 처음에는 넘어져서 다쳐서 왔지요. 다쳐서 뼈 이게 부러져가지고 치료하다 보니까 골다공증이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됐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먹었었는데 그 다음에는 그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그날에 딱 먹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어요. 그냥 그 날짜에 먹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제 원인은 골다공증인지 모르고, 첫째는 음식 조절을 잘 못한 것 같아요. 뭐 칼슘이 부족하다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먹고 이랬어야 되는데 좀 그런 생활을 안 했어요. 아무거나 먹고 그냥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골다공증에 필요한 것은 안 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알고 나서는 이제 주의를 많이 하고 있지요. 뭐 멸치 같은 것은 주로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칼슘에 대해서는 좀 많이 콩 뭐 이런 거를 주로 많이 섭취하고 있어요. 제가 안 하고 현재 아프고 이러다 보니까 50대가 넘으면은 꼭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생각 안 했었거든요. 안 하고 받아보지도 안 했고. 그리고 현재 이제 딱 닥쳐가지고 넘어져서 다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골다공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치료하니까 늦었잖아요. 네, 이분들의 이제 공통적인 얘기는 골절을 한번 당해서 병원으로 오셨는데 뼈 검사를 해보니까 골다공증이 나왔어요. 그런데 골절도 이게 골절이 될 만한 게 아닌데서 골절을 당했다. 뭐 이런 느낌이 많았어요. 그 실제로 뭐 어느 정도 강도의 뼈가 부서져서 이분들이 온 겁니까? 뼈라는 것은 일단 강한 외상이 가해지게 되면 예. 부러지기 마련입니다. 뭐 아무리 튼튼한 젊은 사람도 교통사고라든지 이렇게 크게 그렇죠. 다치게 되면 뼈가 부러지기 마련인데, 강하면 부러질 수밖에 네네. 없죠. 예. 근데 골다공증이 있게 되면 그런 강한 충격 없이도 살짝 넘어진다거나 그런 약한 외상에서도 골절이 생긴다는 게 큰 문제가 되겠고요. 실제로 이제 척추 압박골절 같은 경우에는 예. 특별한 외상 없이 뭐 기침하다가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침하다가도 네네. 생길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아주 약한 충격에도 이미 뼈가 부실해질 대로 부실해져가지고 그냥 부러진다는 건데, 아무래도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방청객들이 특히나 질문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방청객 질문 받겠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해 주시겠어요?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저 출산 경험이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 중에 그 골다공증이 어떤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하는지요?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폐경까지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출산의 경험이 좀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 둘 중에서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은 골다공증이 올 수 있는지 어떻습니까? 사실 뭐 출산하고 골다공증은 사실 밀접한 관련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출산, 그러니까 임신과 수유 시기에는 우리가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아기한테 많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칼슘을 많이 섭취하라는 이야기는 어머니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뼈는 좀 약화가 될 수는 있지만 요거는 이제 회복이 다 되는 것이고, 아주 드물기는 합니다만은 임신 수유기 때 골다공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건 대개 이제 한 1000명에 1명도 아닌 그 정도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이럴 경우에는 대개 이제 그 출산 후에도 통증이 오래 지속이 되고 엑스레이 실제로 찍어보면 척추에 압박 골절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굉장히 드문 경우이고, 대개는 임신 수유기 때문에 칼슘만 충분히 섭취를 하시게 되면 대개 큰 골다공증과는 큰 관계가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출산과 골다공증은 그렇게 큰 관계는 없군요. 네. 간혹 임신 중에 좀 뼈가 약해지는 분은 있다. 하지만 그것도 역시 뭐 칼슘 섭취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자, 두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뼈 건강에 신경이 쓰여서 집에서 공국을 많이 끓여 먹는데요. 예. 그 공국이 뼈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아무래도 사고를 푹 우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뿌연 국물 보면 말이죠. 이게 괜히 먹으면 건강해질 것 같고 뼈에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그 뼈가 이제 내 뼈가 되는 다 거죠. 오면 좋은데, 예. 사실 실상은 그렇지가 않고요. 사실 뭐 단백질이 조금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칼슘 양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공국에. 그리고 칼슘뿐만 아니고 그 국에는 이제 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인은 칼슘 섭취를 방해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칼슘 섭취를 위해서는 좋은, 아주 권장될 만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칼슘 섭취를 위해 제일 좋은 방법은 우유하고 요구르트, 치즈 이런 것들이 제일 좋으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곰국을 푹 우려가지고 물론 보양이 되겠지만 뼈 건강을 위해서는 오히려 칼슘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우유나 요구르트 쪽이 더 칼슘이 많다, 이런 말씀이세요. 자, 이번에는요, 병원에 가면 실제로 우리 골다공증 검사 어떻게 하는지 제가 화면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뼈 검사의 방법은 크게 이제 골밀도 검사와 네. 그리고 피 검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골밀도 검사는 덱사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덱사라고 하는 방법은 우리 누운 상태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허리하고 그리고 고관절 쪽에 골밀도 검사를 하는 방법인데 요 검사는 좀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의 되는 병원에서 이제 이러한 장비들을 갖추고 있는데 네. 가장 정확한 검사 방법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골다공증 치료 결과를 평가한다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골밀도 검사를 전체적으로 유병률을 조사할 때 이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젊었을 때와 평균값을 비교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수치로 딱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수치로 딱 나오네요. 네, 마이너스 2.5부터는 골다공증입니다라고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골표지자 검사는 이제 피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피 검사는 모든 골다공증 환자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골다공증 원인을 알고 싶을 때 좀 이상한 것 같다,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할 때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치료를 할 때 이 치료가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그것은 이제 저희가 뼈가 얼마나 생기고 있는지 뼈가 얼마나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지를 피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자 할 때 이 피 검사를 시행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아주 모든 사람들한테 다 시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외의 방법으로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이 발을 검사를 했더니 골다공증 검사를 진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동네 같은데 병원 가서 말이죠. 예. 네. 그것은 이제 제일 간단한 초음파를 이용해서 하는 검사인데 굉장히 손쉽습니다. 저희 웬만한 병원에는 다 구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간편하고 편하고 쉽게 알 수 있는 검사이긴 한데 검사가 아까 덱사라는 방법에 비해서 조금 좀 부정확한 게 하나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일단 거기에서 이제 좀 안 좋다 그러면은 이제 정밀 검사를 받으러 종합병원에 가서 골밀도 검사를 하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골다공증 검사 중에서 이제 골밀도 검사를 잠깐 저희가 봤어요. 근데 이 골밀도 검사를 특히나 이렇게 해야 되는 분들이 따로 또 정해져 있다고요? 어떤 분들입니까? 그 골다공증 검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가 이제 딱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네네.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원인에서부터 말씀드렸다시피 폐경 후 여성이 이제 가장 필요한 경우가 되겠고요. 그 폐경 전이라고 하더라도 6개월 이상 월경이 없다거나 아니면 폐경 이전이지만 부러졌다거나 아니면 다른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을 한다거나 하는 그렇게 골다공증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가 하겠습니다. 남자분들은 대개 이제 50세 이상 넘어가면 필요하게 되는데 70세 이상 분들은 굉장히 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70세 이상은 반드시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골다공증에 좀 위험 인자가 가족력이 있다거나 과거에 부러졌다거나 다른 약을 복용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술, 담배를 많이 하신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검사가 50세 이상 되면은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까 저희가 인터뷰에서도 많이 보셨다시피 대부분 다 이제 부러졌기 때문에 검사를 했더니 골다공증 진단을 많이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골절이 있으시면 대부분 다 검사가 꼭 필요하게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골다공증 치료 중에 얼마나 좋아졌는지 치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을 할 때 이런 검사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이제 보험이 다 되기 때문에 검사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대개 한 2만 원, 만 원 후반대, 비싼 경우는 3만 원까지 가는 경우 있는데 예. 비교적 싼 검사니까 부담 없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부담 없이 한번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여성은 역시 폐경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항목들이 있었고 남성은 역시 이제 나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이 좀 위험 인자들이 더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골다공증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4년 되셨습니다. 어떻게 그 관리는 잘하고 계신가 이렇게 관리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식이요법 같은 것들을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추천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식으로 치료를 가져가는지요? 뼈 건강을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칼슘, 그리고 예. 비타민 D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칼슘은 저희가 사실 하루 적정 용량이 한 1,200mg 되는데 네. 저희 한국 사람들은 1,200mg까지 복용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200mg이면 네. 어느 정도 되나요? 우유로만 이야기하면 1.2L 정도 되겠죠. 1.2L. 예,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데 음식물에도 분명히 칼슘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섭취를 어느 정도는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인의 식습관을 봤을 때는 대부분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칼슘이라든지 요구르트라든지 이렇게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하시는 게 좋은데 네.
문제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우유를 드시면은 속이 안 좋고 더부룩하고 해서 못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요구르트를 많이 권해드리고요. 치즈도 마찬가지로 잘 드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요구르트가 좋고, 그다음에 생선들, 그리고 콩 종류들, 이런 것들을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비타민 D가 있는데요. 비타민 D는 사실 저희가 햇빛만 보면 우리 피부에서 합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햇빛만 충분히 쬐게 된다 그러면 별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저희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햇빛 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고요. 또 우리 여자분들은 또 우리 피부 굉장히 관리를 잘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요하죠. 예, 피부에만 보면 또 햇빛은 또 상극이니까 아하. 그것 때문에 햇빛을 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 여성분들은 칼슘하고 비타민 D가 결핍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칼슘과 비타민 D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를 하셔야 되고,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햇빛을 보면 좋은데 햇빛을 잘 보는 경우가 힘드니까 그것도 역시 약물 치료로 보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성들이 특히나 좀 골다공증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게 햇빛 잘 안 보고 예, 이렇게 잡티 생긴다고, 그리고 식사하시면서도 비만 때문에 이런 유제품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칼로리가 높아서 잘 안 드시기 때문에 오히려 서양 여성들은 선탠도 열심히 하고, 그죠? 치즈도 많이 먹고 우유도 많이 먹고,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들보다는 좀 덜 위험에 노출돼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네, 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체질적인, 유전적인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다 있으니까요.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골다공증 치료 약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치료 약물은 크게 이제 약물 치료 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이것도 저기 슬라이드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골다공증의 원인이 뼈가 흡수가 많이 돼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뼈 생기는 게 적어서 골다공증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 형성 촉진제는 뼈를 더 많이 생기게 하는 약인데, 골 형성 촉진제로서 저희 한국에서 쓸 수 있는 약제는 부갑상선 호르몬 제제가 유일하고요. 네. 약 효과도 좋고 좋은 약이긴 합니다만은 보험이 안 되고 굉장히 고가의 약물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분들은 아주 제한적으로 널리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좀 문제가 있고요. 예.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이제 골 흡수 억제제가 되겠습니다. 골 흡수 억제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여러 가지 용법으로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이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하는 약제입니다. 대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약을 복용한다고 주위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약이 이제 이 약이 해당이 되겠고요. 이 약이 이제 국내에서는 제일 많이 복용을 하고 있는 약입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폐경 후에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 호르몬제가 사용을 되게 됐는데, 네.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 때문에 오래 사용하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고요. 이런 부작용들을 좀 줄이고자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라고 하는 SERM, 썸이라고 하는 제제가 개발이 돼서 그 다음으로 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이 두 경우 어떤 경우들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칼슘하고 비타민 D는 부족한 걸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필수 영양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어가 좀 어려워요. 비스포스포네이트. 네. SERM, 여성 호르몬제는 알겠는데, 근데 만약에 병원에서 이제 선생님이 물어보실 때 비스포스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골 흡수 억제제예요? 예, 요거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살짝 이해를 하시면은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약물 치료할 때 항상 부작용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부작용은 없나요? 어떻습니까? 어떠한 약이라도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죠. 그래서 예. 부작용이 다 조금씩 있게 마련인데, 이것도 표를 보면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우리 아까 약이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했는데, 이것은 복용 방법이 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먹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편할 수도 있지만 그게 좀 불편할 수도 있고요. 제일 불편한 거는 사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생수 한 컵이랑 같이 약을 삼킨 다음에 30분에서 1시간 동안 누워있지 못한다는 요 용법의 차이 때문에 많이 좀 불편해하시고, 네. 약을 먹게 되면 좀 소화불량을 좀 호소하는 분들도 좀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역류성 식도염 환자에는 복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은 해당이 안 되시겠고, 예. 이렇게 부작용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주사제를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주사제는 똑같은 약인데 이걸 3개월이나 혹은 1년에 한 번씩 주사를 맞으시면 되는데, 이것도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고 주사 맞는 날 이렇게 몸살기를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고요. 그다음 여성 호르몬 제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건 오래 사용을 하게 되면 자궁 내막암이라든지 유방암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아까 썸이라고 하는 제제가 개발되었습니다. 썸 제제도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고요.
얼굴이 좀 붉어진다거나 다리가 좀 아프다거나 아니면 이제 심부 정맥 혈전증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생길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아이들에게도 유전이 되는지 걱정입니다.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나요? 우리 부모님들은 역시나 뭐 아이 걱정 안 할 수가 없죠. 골다공증이 아이에게도 유전이 되는지, 그리고 아이에게도 또 골다공증이 생길 수가 있는지 어떻습니까? 그 유전적인 결함 때문에 생기는 골다공증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드문 질환이고요. 이것은 예. 뭐 그 일반적으로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화 현상 중에 하나고 대개 이제 식이하고 운동 이런 환경적인 요소에 많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성장기의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충분히 먹는다 하더라도 뼈가 워낙 팍팍 자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뼈가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성장기 때는 칼슘이라든지 이런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이고 아까 최대 골량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실 텐데 젊었을 때 많이 만들어놔야 나중에 좀 일터라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특히 자라날 때 우리가 식사를 잘하고 운동을 해서 몸을 튼튼하게 하는 것, 이것은 성장기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에서는 이제 유전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일단은 이렇게 많이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 성장기에는 잘 먹고 열심히 뛰고 운동하는 것, 일단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놔야지 그 뼈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네, 이런 네, 말씀이시죠?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50대 여성입니다. 글루코사민을 챙겨 먹는데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가 있나요? 광고 보면요, 정말 글루코사민 지금 당장 먹어야 될 것 같거든요. 막 뼈에 너무너무 좋아서 이거는 당장 먹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도 궁금해요. 예, 뭐 글루코사민은 이제 관절염 예방에 좀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예. 건강 보조식품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되고 있는데요. 사실 뭐 골다공증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그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 이거 하면 그냥 칼슘, 비타민 D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글루코사민은 이제 관절염이랑 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바로 받겠습니다. 뚱뚱한 사람보다 마른 사람이 골다공증에 잘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앞서 잠깐 언급을 저희가 했는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인가요? 그렇죠. 이게 마른 사람들이 아무래도 뼈가 좀 약하고 그 골절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뚱뚱하면 다 좋느냐? 그 체격이 있다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체중이 많이 부하가 되면 그렇죠. 하중이 많이 걸리죠. 하중이 많이 부하가 되면 뼈가 튼튼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하중이 많이 걸리게 되면 뼈는 조금 튼튼해져서 골양은 좀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다 하더라도 관절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관절은 그렇겠죠. 더 나빠지게 되죠. 따라서 뭐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는 게 뼈 건강이나 관절 건강에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게 골다공증에는 좀 안 좋지만 살이 찐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그만큼 이제 관절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관절염이 또 걸릴 수도 있는 거니까 적정 체중 유지하는 게 좋다. 알겠습니다. 골다공증의 좋은 예방 음식, 앞서도 뭐 음식들을 좀 추천을 해주셨는데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예, 그 정리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따로 슬라이드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슬라이드를 네네.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매일 2회 이상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린이나 청소년 그리고 임산부 등은 3회 이상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좋은 음식은 우유, 요구르트, 치즈 이런 것들이 좋고요. 예. 또 다른 것으로는 이제 어류라든지 해조류, 들깨, 달래, 무청, 콩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또 피해야 될 음식들이 있습니다. 피해야 될 음식으로는 탄산음료,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 같은 것이 안 좋기 때문에 이걸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음식은 저희가 섭취하는 칼슘을 배출시킵니다.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음식을 짜게 먹지 않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흡연하고 술은 저희가 골다공증의 위험 인자가 되기 때문에 금연을 하셔야 되고 술은 되도록 한두 잔 이내로 마시는 게 권장이 됩니다. 음식 짜게 먹지 않기, 탄산음료, 커피 안 마시기, 그리고 뭐 몸에 좋은 해조류, 그리고 우유 제품, 이런 것들, 칼슘 섭취하기. 이건 뭐 모든 병에 다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끝으로 우리 골다공증 환자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골다공증이 좀 두려웠지만 오늘 좀 알아가면서 뭔가 검사를 좀 받아봐야겠다, 적극적으로 한번 대처해봐야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저희가 이마에 주름살이 생기듯이 뼈도 다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네.
세월이 가면 누구나 다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TV에서 보면 70대, 80대 됐는데도 건강하게 운동하시면서 자기 생활 잘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제가 병원에서 보는 분들은 뼈가 부러져가지고 본인도 고생하시고 가족분들도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차이는 바로 지금 여러분들께서 내가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하느냐, 식이 습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결국 20년, 30년 뒤에 자기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지금부터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예. 건강관리 잘 하시라는 말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일단 골다공증 검사는 꼭 받아보시라는 말씀 남겨드리고 싶네요. 오늘 함께해 주신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 정형외과 김지한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